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상담 기법의 출제 확률은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는 뜻이고요. 출제 빈도가 낮아서 뺀 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상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공감이고요. 그 이외에 질문 기법, 직면 리허설, 저항 다르기 순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감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둘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까지 반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정까지 반영해서 자기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위치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감을 했다고 해서 동의하거나 꼭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답의 케이스, 내담자에 맞춰 수용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주관자의 경험에 맞춰 자신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둘 다 오답의 케이스고요. 공감의 정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면적 감정까지 반영하는 것, 내용 플러스 감정 반영이죠. 자, 두 번째,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 감정을 반영하는 것, 이게 공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제 출제 사례입니다.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요. 지문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공감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요. 내면의 감정까지 반영하는 거 경청이 아니고요. 공감이죠. 경청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틀린 것 바로 1번입니다. 질문 기법의 핵심 내용은요. 한마디로 범인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네가 했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고요. 왜 그랬어?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 왜라고 질문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질문은 가급적 개방적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 라는 식의 그 폐쇄적 질문, 단답식 질문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중 질문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했어? 그리고 어떤 계획 갖고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 별로 좋은 질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출제 사례입니다. 질문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간접 질문보다 직접 질문이 더 좋다. 이거 취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질문보다는 간접 질문이 더 좋습니다. 정답 1번이죠. 상담 기법 직면은요, 내담자가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즉, 내담자가 문제에 직면하도록 해서 현실적인 대처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겁니다. 즉, 현실에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와 맞닥뜨려서 현실에 도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직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내담자의 행동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직면시켜서 현실을 통제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직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실제 출제 사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당신은 거부하죠. 하지만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실제 출제 사례들이 있고요. 이 직면 문제는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씩 훈련해 볼 필요가 있는 파트입니다. 꼭 문제 놓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상담 기법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은요, 어떤 행동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있는 사람한테 일종의 모의 면접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허설이에요. 암시적 리허설은 행동 연습은 아니고요. 어떤 목표 같은 것을 상상하거나 숙고해 보도록, 미리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암시적 리허설입니다. 상담 기법에서 저항의 처리입니다. 먼저 저항이 확인이 되면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한다든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상담자한테 내담자를 의뢰해 버리는 거, 이건 바람직한 저항의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제된 저항의 사례는요. 상담자가 이러이러한 해결 방법을 써보도록 하지요 라고 제의를 했는데 내담자가 우리 회사는 안 돼요 라고 저항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출제된 저항의 사례입니다.
상담 기법에서 즉시성이라는 건요, 무슨 질문에 즉각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인상, 기대, 무슨 바람, 요런 거, 요 순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제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즉, 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을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에서 주제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즉시성이에요. 요게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 뭔가 방향감이 없는 경우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무슨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 요럴 때 요런 즉시성이 있는 주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의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인 일 경우에는 이게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기법 중 수용적 존중의 경우입니다. 수용적 존중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긍정적인 존중,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내담자의 감정, 경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 두 번째, 한 인간으로서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수용적 존중이고요. 실제 출제 사례, 사례도 같이 묶여서 출제되니까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조퇴할래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자네니까 그만큼 참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요게 실제 출제된 사례입니다. 나머지 기타 상담 기법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역설적 의도요.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기불안,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예기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일을 맞닥뜨리도록 일부러 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거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기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저항하게 만듭니다. 이게 역설적 의도의 지침이고요. 재구성 계획하기는 역설적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항목입니다. 해석이요. 해석은 일단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야.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딱 듣고 어떤 내용을 추론을 해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진술을 안 했는데 추론해서 해석해서 말하는 거 해석이고요.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내담자 속의 마음속으로 감정이 이입이 돼서 쏙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능력, 감정이입이요. 명료화는 상담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이 있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 거를 콕 끄집어내서 분명하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명료합니다. 최종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는 반영하기는요. 어떤 상담원 중에 한 명이 집단원 중에 한 명이 이러이러한 걸 말하면 그 내용을 이거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과 내용과 감정들을 상담자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영학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내담자 사정입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이나 흥미, 동기, 가치, 역할 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내담자 사정의 절차와 고려사항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에 대해서 출제 횟수 24회고요. 출제 확률 45%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다룰 인지적 명확성 부분과 인지적 오류는 동네가 달라요. 다른 동네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인지적 명확성 유형만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지에 대한다는데 인지가 뭐냐면 일종의 두뇌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 있잖아요. 치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력 저하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뭔가 치매와 환자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부적응 행동 내담자.
일종의 인지적 명확성 부족으로 부적응 행동 내담자의 취업 상담할 때 고려 사항이요. 자, 첫 번째, 그냥 취업 상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첫 번째, 부적응 행동의 수준을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치료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취업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수준 평가, 치료가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적 명확성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굉장히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일종의 결정장애 같은 게 있어요. 결정방해.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한다. 일종의 결정장애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가정된 불가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못해요 하는 거예요. 자, 난 시험에 합격 못해요. 나 단념했어요. 친구가 안 된대요. 이렇게 계속 가정된 불가피성, 단념, 못해요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의 해결책은 네 친구 말이 틀렸어.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든가 아니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논리적 분석과 격려가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한 개입 방법이고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적 상상을 제공하면, 즉 지지해주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지지해주면 그 말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지지적 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기인식 부족의 경우입니다. 일종의 어린아이처럼 자기인식이 부족한 경우를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가장 비근은 얘가 뭐냐면 이소무화 같은 거 들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소무화 들려주면 굉장히 애들이 자기인식이 좋아지잖아요. 그 경우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기인식 부족의 경우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원인과 결과를 착오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 막 뒤섞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면 여자들이 이혼을 해서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거 원인, 결과가 없이 막 뒤죽박죽인 거죠. 원인, 결과 착오입니다. 요 경우는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한번 쭉 분석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되죠. 자, 요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 착오를 개입하는 거죠. 착오에 의한 명확성 부족을 개입하는 거죠. 문제 유형 양면적 사고고요. 개입 방법 역설적 사고입니다. 이거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양면적 사고, 더블 싱킹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방법은 개입 방법은 그 두 가지 증상을 그대로 기술 반복해서 대답을 해주면 그 두 가지에서 발생한 모순 때문에 역설적인 사고가 생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입 방법이에요. 자, 요 내담자는 보면, 자, 나는 기계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내담자 낙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상담자 역시 그냥 그대로 그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문제의 모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역설적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양면적 사고로 인한 인지적 명확성 부족과 개입 방법 역설적 사고입니다. 자, 다음 유형이요. 파행적 의사소통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대화 깽판 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상담자는 과제 진로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척 하다가 뒤에 갑자기 영화 얘기로 확 주제에서 벗어난 파행적인 이야기로 바꿔버리죠. 자, 이게 바로 파행적 의사소통이고요. 대책은요, 선생님, 이야기를 회피하시네요. 저항하면서 회피하시네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다시 초점을 맞춰서 진로 일기로 얘기를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저항에 다시 초점을 바꿔서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개입 유형이고요. 다른 출제 사례 보면요. 마찬가지로 상담 과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옛날 친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화 깽판 치는 거죠. 주제에서 벗어난 파행적 의사소통의 다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 구체성의 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팔랑귀처럼 남의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어렵대요. 남들이 다 그래요. 친척도 그래요. 이렇게 그냥 구체성은 없고 남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게 구체성의 결여고요. 개입 방법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바로 개입 방법 구체화 시키기입니다.
실제 문제 출제 사례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네, 바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죠? 인지적 명확성에 대한 내담자 유형과 개입 방법, 똑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죠. 바로 사업과 이혼의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착오고요. 개입 방법은 논리적 분석입니다. 내담자 사정의 절차입니다. 내담자의 관계 형성,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인지적 명확성 사정과 동기 사정입니다. 첫 번째, 인지력이 부족한 사람 그냥 직업 상담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사정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동기가 없거나 뜻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역시 직업 상담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지, 두 번째가 동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정상이다. 그러면 직업 상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하고 자기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이게 만약에 인지적 문제가 있거나 동기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 상담을 하거나 치료 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이나 치료 후에 상담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진로 상담, 직업 상담 못합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직장 처음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업을 전환한 중인 사람, 적응 중인 사람 모두 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자한테 접근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거 오답입니다. 서로 달리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다음 직장인으로서 역할과 다른 생애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둔 사람이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그 사람의 생애의 역할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직장 문제만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생애 역할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가 고려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담자 사정의 흥미사정입니다. 흥미사정의 목적이요. 여가선호, 직업선호 구별, 직업탐색 조장, 직업 대안 규명, 직업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 자기인식 발전. 이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흥미사정의 목적 1차 시험에서는 오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하는 흥미사정은요. 직업 상담을 목표로 하는 거지 더 좋은 여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 대안 규명은 맞는 거지만 여가 대안 규명은 틀린 거예요. 이거 오답이고요. 자, 두 번째, 흥미란 좋아함을 찾는 거지 능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 범위 탐색하기 이거 틀린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직업 대안 규명은 맞지만 여가 대안 규명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기술과 능력은 좋아함, 즉 흥미 사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흥미적성 이해가 부족한 내담자의 상담 과정. 이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검사하고요. 당연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처리하고요. 두 번째,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적합 직업을 탐색하고 해당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 첫 번째, 검사하고 검사에서 검사 결과를 시스템 처리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적합 직업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순서죠. 슈퍼의 흥미사정, 요거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조조 요거 기억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작된 흥미, 이거 뭐 어디 사기치는 흥미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기계 조작하듯이 뭔가를 어떻게 조작해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즉, 내 시간을 어떻게 조작해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조작된 흥미입니다. 내담자 사정 중 동기 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사람 대부분 자기보고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놓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점수 매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보고법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사람 자기보고법을 씁니다. 성공에 대한 낮은 동기 보유자, 그러니까 특별히 성공에 대한 큰 열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 첫 번째,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거 중요성 증가시키고요. 두 번째, 내담자랑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 같은 거 성공 사례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답 케이스 직업 대안 규명하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없어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대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 대안 규명하기 해당하지 않는 오답이고요.
또 다른 방법,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증가시키고, 확신 증가시키고, 장점 강조하고 격려하고,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고. 자, 대표적인 오답이요.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는 거지 낮은 수준의 수행을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는 거지 낮은 수준의 수행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최종 정리합니다. 낮은 수준의 수행 강화 틀린 거고요. 직업 대안 규명 틀린 겁니다. 내담자 사정 중 가치 사정입니다. 가치란 삶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즉 삶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사정 기법에는 첫 번째는 시간, 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 백일몽을 살펴봐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절정 경험, 이게 정말 짜릿했어 라는 절정 경험을 살펴봐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회상을 해봐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답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난관을 극복한 경험. 난관을 극복한 경험은 가치가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에요. 능력과 실력이나 가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관 극복 경험은 가치에 하지 않습니다. 출제 사례입니다. 절정 경험, 시간 사용, 돈 사용 뭐죠? 네, 바로 가치 사정입니다. 가치 사정 기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오답제로 외우라고 그랬죠? 바로 난관 극복 경험, 이거는 가치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담자 사정 중 역할 사정입니다. 역할 사정하는 방법이요. 질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람 보고 스스로 동그라미로 자기 역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인데 이 역할관계 그리기는 질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동그라미로 역할관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역할관계는 위계적인 구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위계적 구조 작성하기 이거 틀린 겁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파트고요. 개요, 상담 기법, 가정 목적 역할,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바라보는 문제의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개요입니다. 다른 상담하고 비교해서 내담자 중심 상담은 경험적입니다. 다른 상담은 일종의 사회과학적이에요. 과학적.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 실험 같은 거 쓰고요. 그 결과는 논리적이고 귀납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얘는 주관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른 상담이 무슨 도움을 제공하거나 같은 훈련을 제공하는 데 반해서 내담자 중심 상담은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비지시적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경험 중심적이죠. 또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 접근 방법, 즉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서 반발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험에 기초한 틀린 거고요. 귀납적 접근 방법 틀린 거고요. 실험적 방법 틀린 겁니다. 이거 다 틀린 거고요. 세 가지 자아감 불일치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자아라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다른 사람이 살펴보는 나, 즉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라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입니다. 그래서 장은 필드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중력 장이 있듯이 지구 대신에 여기에 개인이 있는 거고요. 개인이 살면서 자기 살아가는 주관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험, 주관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이 필드, 이 영역 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개인이 지금 여기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필드 내의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로저스의 현상학적인 장입니다. 비지시적 상담이고요. 당연히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아서 방향을 잘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만들겠다, 무슨 열등감이 감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거는 비지시적 상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경청,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가 내담자 중심 상담의 대표 기법들입니다.
상담 기법입니다. 비지시적 상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가능한 능력 등의 진로 탐색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 탐색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의 역량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수준이 안 되면 내담자 중심 상담할 수 없어요. 내담자의 역량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왜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담자가의 허용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건의도 과시해서는 안 되고요.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요.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질문도 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는 아니에요. 질문과 이야기는 모든 상담의 기본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 상담 기법, 경청, 감정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가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거, 내담자를 탐색하겠다든가 조언, 설득, 가르치기, 역할 연기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는 기법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직업정보 활용 원칙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내담자 스스로 얻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제공돼야 돼요. 마구 퍼주면 안 되고요.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는 자유롭게 표현되는 허용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심리검사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다양한 심리검사를 하겠다. 이거 몽땅 다 오답입니다. 평가적 언어 사용하지 않고요. 지시적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검사를 한다면 그 해석에는 당연히 내담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스나이퍼의 반응 범주는 굉장히 지시적 상담 범주, 먼 범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 딱 하나입니다. 지시적 상담 범주의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지시적 상담 범주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걸 지시적 상담 범주라고 불러요. 상담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지시적 상담 범주는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스나이퍼가 명명한 겁니다. 그 외에 선택지로 내담자 중심 상담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사용됐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거나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가정, 목표, 그리고 역할입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스스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선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선천적인 잠재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요. 자기실현 경향성, 즉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자기실현 경향성이 있고요. 실현화 경향성이 있습니다.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고요. 인간은 성장하고 건강하고 적응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고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유기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그리고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합니다.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모든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고요. 모든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합니다. 상담의 목표는요. 그냥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진해주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켜서 한마디로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줍니다. 도와주고 촉진해요. 상담자의 역할, 조력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합니다. 도와주지만 진단하거나 분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 문제를 진단하여 분류한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진로 탐색과 계획을 도와주는 거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요. 스스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자 태도요. 공감, 수용, 일치. 요 세 단어는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감이요. 공감은 마음까지, 감정까지 공유하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에 소극적이면 안 되죠.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답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오답에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공감을 하라고 했는데 얘는 공감이 아니고 동감이에요.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이 아니고 동감입니다. 글자도 비슷해서 그냥 깜빡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답에 주목해야 되고요. 공감을 했다고 해서 동감, 즉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감과 이해, 이거 틀린 오답입니다. 수용, 무조건적 수용은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요. 일치성을 다른 표현으로는 진실성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진솔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단어 같지만 정확한 게 어떤 뜻이냐면 상담자가 가짜 얼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얼굴로 일치시켜서 상담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즉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담자도 개방적으로 자기 탐색을 촉진하게 되고 그래야 내담자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감, 동감이 아니고 공감이요.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일치성 혹은 진실성, 진솔성입니다. 왜곡, 불안, 부적응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정보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불일치입니다. 불일치는 뭐냐면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가 서로 맞지 않는 것, 즉 불일치하는 것, 일치성이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뭐 5가지입니다. 정보 부족, 불일치, 왜곡, 불안, 부적응 이렇게 5가지고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부족, 일치성 부족으로 부적응이 생긴다. 일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왜곡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정보 부족에 관심을 둔다.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일치성 부족에 대한 내용을 내담자가 스스로 이해하면 결국 불안이 줄어들고 자기 책임을 수용하게 되죠. 즉 현실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다. 이거 틀린 얘기고요. 결국 불일치의 경험은 감소하게 됩니다. 불일치 경험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타인을 더 잘 수용하게 되고요. 자아 지각의 정도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능률적으로 변합니다. 출제 사례입니다. 경험의 불일치, 진단이 불필요하다. 네, 바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